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정부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있는데 어떻게 국민들을 좀 잘 살게 해주겠다라는 내용은 사실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과거 문재인 정권을 겪어보신 분들이잖아요. 문재인 정권 때로 한번 돌아가서 계산을 해보면 그거에 비하면 사실 그렇게까지 많이 늘은 건 아니거든요. 제가 봐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너무 극단적으로 바꿨어요. 세금 설계에 있어서 영원한 정답은 없습니다. 그 시대의 최선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창원 세무사입니다. 요즘 세제 개편안이 나오고 난리도 아닌 것 같은데 특히 유튜브 같은 데에서 세제 개편안 영상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엄청 큰일 났다. 지금 당장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 것 같은데 오늘은 저는 그거와는 조금 반대될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도 그 영상들을 몇 개는 좀 봤는데 솔직히 좀 과하다라는 생각도 드는 영상도 있었고 이게 좀 사실대로 말하자면은 공포 마케팅적인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라고 해서 나한테 뭐 이렇게 좀 상담을 좀 요청하라는 식의 영상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솔직하게 좀 실제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이번 개정안은 되게 좀 명확한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가장 핵심이 됐던 이제 주택 관련된 내용에서는 이제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좀 징벌적 과세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서울 집중을 좀 탈피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특히 서울 거주 중심으로 좀 재편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1세대 1주택자, 그러니까 거주 1세대 주택뿐만이 아니라 거주를 하는 1세대 1주택자로 다시 재편을 하려는 것 같고요. 세제 개편을 좀 100페이지 되는 걸 쭉 봤는데 거의 한 50페이지 정도가 지방 활성화나 지방 기업들을 좀 우대를 하는 제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화제가 됐던 거는 가업 상속, 가업 승계의 범위가 대폭 축소가 되고 굉장히 좀 복잡하게 바뀌었어요. 와, 이거는 이렇게 좀 확정되기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였는데, 다만 이제 가업이라는 게 되게 애매모호한 좀 개념에 대한 정의가 없었는데 가업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하려고 하는 것, 이거 하나만 좀 좋게 보였고 나머지는 좀 되게 별로였는데, 이 부분은 제가 좀 뒤에 하나의 좀 집중 영상으로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자 사업승계 같은 제도도 좀 만들어졌는데 이건 회사를 파는 사람이랑 사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업과는 반대로 회사를 잘 팔고 잘 인수하는 사람에게 그 회사가 좀 잘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세금을 좀 감면해 준다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거는 굉장히 좀 참신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아쉬웠던 건 생각보다 서민이나 중산층의 지원은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정부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있는데 세금을 걷어가지고 어떻게 국민들을 좀 잘 살게 해주겠다라는 내용은 사실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제가 이 세제 개편안을 보면서 좀 느꼈던 게 뭐였냐면은 사실 대부분은 예상할 수 있는 범위였거든요. 이미 뭐 대통령의 SNS라던가 뉴스 같은 데서 하도 얘기를 많이 했던 내용인데, 근데 이번 세제 개편은 사실 그런 내용 말고도 조금 획기적인 국민들의 삶이라던가 기업들의 뭔가 경영활동이라던가 사업을 좀 지원해주는 세제 혜택들이 좀 많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런 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좀 좋아하는데 오래된 세금이 좋은 세금이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정권 초기이다 보니까 이 정책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한번 좀 바꿨으면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계속 유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바꾸다 보면은 저희 고객분들이 사실 너무 힘들어하세요.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래야 되냐, 저래야 되냐, 아니면 내가 버텼다가 또 바뀌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제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좀 하나로 좀 통일해서 계속 쭉 갔으면 좋겠고, 이번 세제 개편 안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들은 좀 국민 의견을 지금 아마 수렴 중인 것 같은데 그 의견들을 수렴해서 이제 국회 통과까지 좀 잘 만들어가지고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 제도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세제 개편안은 좀 많이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생각보다 많이 바뀐 거는 없어요. 이제 안 바뀐 것처럼 보이는 부분에서 좀 다른 내용들이 숨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집중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을 보시면은 뭐가 이렇게 많냐, 이번 세제 개편안처럼 이렇게 뉴스가 되고 화제가 됐던 세제 개편안은 저도 세무사 하면서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원래 이랬거든요. 원래 이렇게 좀 두서가 없이 바꿨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소득세법이 사실 뭐 국민에게 가장 밀접한 세금이다 보니까 법령 개정안할 때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득세법의 좀 근간이 과거에 이제 독일 세법을 일본이 차용했고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 세법을 다시 차용해가지고 이렇게 소득세법이 만들어졌는데 그 세 나라에 좀 공통점이 있는 게 다 전쟁을 겪은 나라들이에요. 전쟁을 좀 많이 한 나라들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소득세법이 지금 우리나라가 전쟁해야 되는데 빨리 세금 걷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 세금 걷겠다라고 이렇게 딱 열거해가지고 세금을 거두려는 세금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두서가 없어요. 뭐 이렇게 땅에다 과세할게, 이렇게 주택에다 과세할게, 이렇게 타겟을 지어가지고 빨리빨리 세금을 거두려는 세금이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정책적인 세금일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좀 많이 바뀌고, 세무사님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이거 공부할 때 그 강의하시는 세무사님들이 많이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가장 근본 없는 세금이라고. 네, 원래 소득세법이 그렇습니다. 세제 개편안이 나오고 나서 좀 대중적으로 뭐 많이, 저는 좀 나쁘게 얘기하면 공포 유발자라고 표현을 할 텐데, 공포 유발자분들이 어떻게 많이 얘기를 하시는지부터 좀 정리를 해볼게요. 1번 종합부동산세 폭탄, 2번 다주택자는 뭐 다 죽었다, 3번 내년 6월까지 뭐 지금 당장 파셔야 됩니다, 뭐 아니면 증여하셔야 됩니다, 뭐 골든타임이다, 뭐 적기다. 이런 말들이 과연 국민 대부분에게 다 해당이 되는 말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종합부동산세가 올랐다고는 해도 사실 거주를 하고 계신 일반 국민들한테는 오히려 줄어든 경우도 더 많거든요. 공제액이 더 늘었으니까. 근데 이번에 타겟팅을 한 거는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거나 고가 아파트 하나 가지고 계신데 거주를 안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고가의 기준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10억, 15억 이 정도 수준도 아니에요. 기준시가 최소 20억 이상? 아니면 30억, 40억 이상? 기준시가 20억이면은 실제 시세로는 거의 30억 근방까지 갑니다. 한강벨트에 있는 아파트 다 합쳐도 전국민 인구수의 0.1% 정도도 안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뉴스 같은 데서는 그런 아파트를 모든 국민들이 가지고 있고 그런 아파트 가진 사람들이 막 대부분인 것처럼 큰일 났다 하는 걸까요? 과연 이게 합리적 의심으로 이제 신문사 국장님이 그런 아파트 가지고 있어서 그런 뉴스 내라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들긴 합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세부담 상한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150%에서 이번에 200%로 늘긴 했지만 전년도 세금에 비해서 2배 이상 늘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이 조세 정책이 만들어졌을 때 어떠한 방향으로 좀 탈출구를 만들어서 하겠다는 시간도 사실 충분해요. 그리고 이번 세제 개편안 보면은 유예기간들을 다 줬어요. 뭐 중과한다고 사실 막 했는데도 이번에 또 세율을 27년도에는 조금 인상하고 28년도에는 조금 인상해서 뭐 언제부터 28년도 말부터 정상적인 중과를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좀 유예기간도 많이 줬기 때문에 사실 탈출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히 좀 주어졌고요. 그리고 좀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되게 잘하신 부분이라 생각하는 게 이제 SNS나 뭐 국무회의에서 하도 많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저희는 보통 그런 자산가분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런 분들은 거의 저희 이상으로 많이 알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요새는 세무사님들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AI로 만든 PDF 안 주면서 상담하시는 분을 거의 요새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AI 수준 이상으로 잘 알던가 AI가 하지 못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지 요새는 상담이 가능한 수준인데, 그분들의 자산가와 그분들의 자녀, 그분들의 며느리부터 해가지고 다 검토를 엄청나게 이미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 세제 개편안을 모를 거라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좀 뉴스라던가 이런 데서 그런 분들을 너무 걱정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다만 이제 진짜 찐 부자들이죠. 가업 상속을 준비하고 계셨던 기업 대표님들이나 회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급작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됐던 게 가업상속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주택 거주자는 과거하고 크게 달라진 게 없으니까 거주를 못 하실 것 같은 경우에는 대책을 좀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저는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 애매한 부자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산가가 아닌데 소득이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방치됐어요. 어떻게 보면은 항상 가장 많은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에요. 소득세는 엄청나게 내는데 그 소득세를 내고 나서 남은 돈으로 자산을 축적해야 되잖아요. 제가 봤을 때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뭐 정책 기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분들이 정부가 주는 임대주택 이런 데를 들어가는 데는 모든 소득 요건에서 다 떨어지고 청약도 안 되고, 어떻게 보면은 국가에 가장 많은 세금과 가장 하드워킹을 하면서 기여를 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가장 많은 좀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저나 이런 분들을 걱정하지 아무도 이분들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좀 걱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좀 재미있는 글을 봤는데
월급이 200만 원인 뭐 청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뭐 버스 타고 밥값 20만 원 쓰고 월세 60, 70 내고 통신비 10만 원 쓰고 청첩장 비용으로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지출한다고 했을 때 가처분 소득이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상당히 많은 인구수를 차지한단 말이죠. 과연 이렇게 항상 국가의 기둥 같으신 분들인데, 그리고 이분들이 커야 국가가 좀 많이 돌아갈 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대한민국 사회가 유지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안 좋은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프랑스였으면은 화염병 던지고 시위가 일어났을 정도로 이분들을 위한 좀 혜택이 이번 세제 개편에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이슈가 되는 종합부동산세를 제가 직접 계산을 해보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공시가격 20억짜리 집에 실제로 거주하고 계시는 1주택자부터 좀 계산을 해볼게요. 참고로 공시가격 20억이면 시가 30억 상당입니다. 1주택 실거주자가 공제해주는, 기본적으로 살고 세금 계산할 때 빼주는 금액이 12억에서 14억으로 상향됐어요. 자, 공시가격 20억인 실거주자가 내셔야 되는 종합부동산세가 개정 전에는 약 276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약 234만 원으로 한 40만 원 정도가 오히려 줄었습니다. 근데 종합부동산세가 다 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누가 는 거냐 얘기를 해보면은, 이 20억짜리 아파트를 비거주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좀 많이 늘겠죠. 공제 금액이 14억에서 9억으로 줄거든요. 지금 정권이 그렇게 싫어하는 다주택자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2주택자고 공시가격 합산해가지고 그 두 개의 주택 합쳐서 30억인 사람으로 계산을 해볼게요. 종전 종합부동산세로 계산을 해보면 약 1,038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지금이 아니라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28년도까지 점진적으로 오르게 개정이 됐거든요. 28년도를 완성형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28년도 완성형 세제에서는 약 2,1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1,000만 원에서 2,100만 원으로 약 2배 정도가 늘은 거죠. 많이 늘은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모든 세무사님들이나 고액 자산가 분들은 생각보다 엄청 더 늘 거로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과거 문재인 정권을 겪어보신 분들이잖아요. 문재인 정권 때로 한번 돌아가서 계산을 해보면 같은 컨디션에서 한 6,600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그거에 비하면 사실 그렇게까지 많이 늘은 건 아니거든요. 늘긴 늘었지만 초고액 다주택자는 좀 큰일이 난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전 국민에게 떨어뜨리는 정보의 폭탄 같은 게 아니라 정말 거주하지 않는 초고액 주택에 사시는 분들만 타겟팅을 한 약간 저격총을 쏜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이거를 너무 이렇게 과장 해석하고 비판을 하는 거는, 저는 아무 정권의 편도 아니지만 너무 초고액 자산가들만 대부분의 국민들이라고 약간 호도를 해가지고 과장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들긴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주택자를 좀 보호하는 측면도 좀 있긴 한데요. 이게 뭐냐면은, 다주택자지만 주택을 수도권이 아니라 비수도권이라던가 인구 감소 지역에 가지고 계신 그런 세컨드 하우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보호해주는 측면도 좀 있어요. 이게 좀 세제 개편안을 보시면 많이 읽으실 수 있는 게,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수도권의 집을 처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은 양도세를 최대 5억 원까지 감면을 해주고요. 인구 감소 지역 같은 경우에 지방의 세컨드홈을 가지게 되면, 이게 그렇게 싫어하는 세컨드홈 자체가 다주택자잖아요. 이 분들에 대해서는 1주택자로 봐서 특례를 적용하는 세제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 이후로 과연 집값이 떨어지는가, 그리고 늘어난 보유세가 세부담 전가로 임차인에게 부담이 가는가에 대해서 좀 화두를 던져볼 텐데, 일단 제 고객분들은 아직까지는 버틴다라고 하신 분들이 좀 있어요. 일리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생각보다 그렇게 늘진 않았어요. 그리고 세부담 상한이 150%에서 200%로 늘었다고는 해도 기본 종합부동산세가 문재인 정권까지도 사실은 다들 좀 최악을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부분까지는 좀 안 간 측면이 좀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공급이 좀 부족합니다. 계속 집값은 오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고요. 다만 이번 보유세 증가가 좀 애매하게 자산만 있고 소득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세부담을 좀 전가하는, 뭐 임대료를 올린다던가 월세를 올린다던가 하는 수준이 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경제학에서는 이제 조세의 귀착은 법이 아니라 탄력성으로 정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지금은 공급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매물이 잠기고 임대 공급이 줄면은 보유세는 서서히 좀 월세로 전가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월세 전망을 좀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월세는 조금은 오를 것 같고요. 전세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소멸하는 방향으로 좀 갈 것 같습니다. 실거주 위주로 개편이 되고 대장격인 서울이 아무래도 실거주로 타겟팅이 됐다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수도권 위주로 전세는 점차적으로 좀 소멸을 할 것 같고요. 사실상 전세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인데 정부는 좀 되게 후진국형 사금융 제도라고 보는 것 같아요. 전세가 원래 제가 알기로 그 은행이 좀 되게 미비하던 산업화 시대에 서민의 주택금이라고 해서 무금리로 개인이 개인 간에 빌려주는 게 좀 횡행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좀 굳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전세 사기 사태가 좀 굉장히 좀 치명적이었죠. 전세 제도가 되게 이런 문제로 야기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되게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신뢰도 많이 깨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도 좀 다른 나라들처럼 전반적으로 집값의 급락이나 급등보다는 일단은 월세화가 먼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시장이 좀 어떻게 바뀔지가 좀 보일 것 같고요. 과거에 제가 옛날에 세금의 역사라는 책을 좀 본 적이 있는데 창문세라고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날에는 창문에 숫자가 많은 집 같은 경우에는 창문 숫자로 비례해 가지고 세금을 내게 하는 영국의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원시적인 제도로 지금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데 사실 이게 거의 주요 세수였고 그 당시에는 굉장히 선진화된 세금 제도라고 인정을 받았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지금처럼 기준시가 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뭐 등기부 등본 같은 것들이 다 활성화가 돼 있어가지고 개편이 돼 있던 것도 아니다 보니까 창문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징수관들이 투명하게 볼 수 있는 검증 가능한 지금의 세제에서는 과세 표준이었던 거죠. 당대에서는 최선의 설계였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재명 정권이 생각하는 잘 짰다라고 평가하는 거주 중심의 세제도 어떻게 보면은 100년 뒤에서 더 선진화된 세제가 나왔을 때 창문세로 평가받을 수도 있어요. 세금 설계에 있어서 영원한 정답은 없습니다. 그 시대의 최선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번 세제 개편은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국민을 타겟팅한 게 아니라 고가주택 비거주자들을 위한 타겟팅한 세제 개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오늘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이 개편안을 바로 내가 닥쳐서 보는 게 아니라 조금 한 발자국 뒤에서 좀 보게 되면은 어떤 시야가 보이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약을 하자면은 거주자 우선입니다. 거주하면은 세금을 줄여주고 거주를 안 하게 되면은 세금을 늘리고 세금을 거주자 중심으로 개편을 했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거주하는 사람에게만 적용을 해주는 걸로 바꿨고 실거주자 위주로 개편을 했기 때문에 조정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폭탄을 내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 이전을 굉장히 사실 세제 개편안의 절반이 지방 이전인데요. 법안의 거의 절반이 지방 이전을 유도하는 세제 개편안이고 투자나 세액 감면 같은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들도 다 지방 이전을 해야지 해준다라는 조건 사항들을 달았거든요. 그래서 지방으로 가시는 분들이 유리하게 짰는데 실효성이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이고 저희 회사가 평택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가장 느꼈던 고충 같은 게 뭐였냐면은 일단은 사람을 뽑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재밌는 게 평택에 있으신 분들은 서울에서 일을 하려고 해요. 버스 타고 1시간 걸어서 출근을 해서라도 서울에서 직장을 구하려고 하고 반대로 서울에 있는 분들이 평택에 내려와서 일을 하시려고 하지는 않아요. 물가 부분도 사실 평택이 지방이라는 건 아니지만 뭐 더 남쪽으로 내려가도 거기가 더 쌀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마 대한민국보다 일본으로 여행 가시는 거랑 좀 같은 맥락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방 물가가 서울보다 더 비쌉니다. 이게 좀 이상해요. 거기가 월세도 더 쌀 테고 할 텐데 물가가 오히려 더 비싼 경우도 사실 더 많고요. 다들 차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차가 굉장히 막혀요. 거래처 미팅 같은 걸 하기도 굉장히 좀 불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지방에 계신 분들이 지방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사실상 거주는 서울에서 하시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미팅 장소가 서울로 좀 많이 집중되어 있어요.
제가 운영을 하는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큰 기업들을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리스크를 다 감수하시면서 세제 혜택 하나만 보고 지방으로 내려간다는 게 현실적인가에 대해서는 좀 저는 굉장히 물음표거든요. 요즘 청년들 채용을 안 한다라는 얘기도 좀 많고, 청년 채용을 했을 때 뭐 세제 혜택을 준다라고 하는데, 청년들이 다 서울에 있는데 지방 기업들은 다 청년을 어떻게 뽑습니까? 단적인 예로 이번에 삼성 공장을 뭐 광주로 이전 뭐 확장을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바로 노조들이 다 일어났죠. 근로자들이 지방으로 이사를 가야 되느냐. 그리고 이번에 뉴스 나온 것들 중에서도 서울에 집을 가지신 분들이 공공관서가 지방으로 이전을 하면서 서울에 직접 거주를 못하는 경우에는 나는 거주 요건을 못 지키는데 어떡하냐라는 민원이 지금 폭증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계속 고질적인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을 안 하고 그냥 세제 개편만으로 되게 다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좀 굉장히 순진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계속 뉴스가 나오는 것 중 하나가 기업들이 배당을 늘린다라는 뉴스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단적인 예로 이제 삼성과 하이닉스가 지금 배당을 약 100조가량 한다라고 지금 뉴스가 나온 상태거든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이제 고배당 기업에 대한 세제 개편, 배당을 많이 하는 회사에서 배당을 받는 주주에게 종합소득세로 과세를 하는 게 아니라 14에서 30%로 분리과세를 하겠다, 이런 세제 혜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까지 깎아준다라는 세제 개편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세제 개편안에 들어간 내용은 아니고, 고배당 기업에 대해서는 배당받는 주주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해주고, 배당을 많이 늘린 회사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깎아주는 세제 개편이 있었는데 이슈화가 한 번도 안 됐다라고 제가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재밌게도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이번에 100조가량의 배당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죠. 이게 사실상 대주주들한테는 엄청난 혜택이거든요. 이미 49.5%, 50% 넘는 세금을 내면서 소득을 받아가시는 분들에게 분리과세 14에서 30%는 엄청난 혜택이고, 배당을 늘림으로써 법인세 감면 효과도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배당을 늘리는 흐름으로 갈 것 같아요. 배당을 늘렸을 때 주가가 크게 변동이 없다라는 의견도 있긴 하지만, 배당을 늘려서 회사의 가치가 줄어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주식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좀 영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한 정부의 좀 이런 세제 개편안이 집중화 시대로 가는 세계화적 트렌드랑은 좀 안 맞는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 있는데, 산업이 모인 곳에서는 지식이 공기 중에서 떠다닌다라는 말이 있어요. 기업이 모여있는 곳에서는 그 모여있는 것 자체가 생산성이 좀 되게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직접 경제화로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리처드 플로리다의 도시는 왜 불평등한가라는 책에서도 나와 있는 이론이거든요. 지금 지식 기반 산업을 하는 사람은 인재가 어떻게 보면은 기기장치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해가지고 이익을 창출하는 게 회사가 살아남기 위한 방식인데, 인재는 세금이 아니라 그 문화나 교류의 기회, 이런 것들을 따라서 이동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세금 보고서 지방으로 이전한다던가 아니면 세금을 줄이려고 내가 사는 집을 팔고서 지방으로 가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 거냐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그런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제 개편안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굉장한 의문점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부동산에 잠긴 돈을 기업이나 지방으로 이전하겠다는 게 이번 세제 개편안의 가장 핵심 이론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떠한 효과를 볼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세제 개편안에서 어떻게 해야지 세금을 좀 줄이면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주택을 가지신 분들과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로 나눠가지고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좀 과잉해서 걱정하시는 고객분들이 실제 제가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되게 많으세요. 되게 재밌는 게, 비조정 대상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내가 다주택 같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내가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분들은 오히려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혜택을 보면 혜택을 받지 오히려 손해를 보실 거는 거의 없거든요. 지금 종합부동산세가 주택수로 해가지고 세율이 늘어나던가 아니면 뭐 이런 과거의 좀 제도에서 지금은 모든 주택수를 합친 전체 가격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거로 좀 바뀌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분들은 세금이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1주택에서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번 세제 개편에서 좀 수혜자가 되실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근데 이제 유일한 문제는 내가 이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느냐를 입증하는 문제가 좀 있을 텐데요. 내가 거기다 전입만 하게 됐을 때
그거를 거주하고 있을 거라고 봐주는 경우도 좀 많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실제 세무서에서는 TV 수신료를 어디서 냈는지 아니면은 주요 쓰는 카드가 거주지에서 당연히 많이 썼을 테니까 그 거주지에서 많이 쓰여졌는지까지 종합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정말 이거를 실제 거기서 거주했냐를 입증하려고 하면은 사실 다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액 신고만 해놓고 실거주를 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조사에서 굉장히 큰 타격을 입으실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4년쯤 후에 양도세나 종합부동산세를 과소납부했다고 해가지고 몇 년치를 한꺼번에 세금에 맞게 되면은 정말 좀 가세가 휘청거리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좀 겁주는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원래 잘 얘기를 안 하는 편인데 이 부분은 진짜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거를 빨리 팔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조금 줄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번 세제 개편안을 보면은 27년도, 28년도 퇴로를 좀 열어놨어요. 계속해서 세금이 한 번에 확 내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내는 걸로 해놨고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날 갖고 있는 주택수를 합산해가지고 세금을 매기거든요. 당장 내년도 종합부동산세는 27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내시게 될 텐데 시간이 아직까지는 좀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시장이 돌아가는 상황을 좀 보셔서 차분하게 설계를 하셔도 아직 늦지 않거든요. 제가 요즘 사실 전화 노이로제가 너무 심해가지고 나 큰일 난 거 아니냐라는 좀 상담이 굉장히 많은데 아직까지는 조금 차분하게 숨을 고르시고 판단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기업 편인데요. 사실 이게 오늘의 본론인데 제가 너무 주택 얘기만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많이 안 한 이유가 뭐냐면 세제 개편안을 쭉 보게 되면은 기업에 대한 얘기가 너무 없었습니다. 그래도 좀 중요한 부분을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기 주식을 보유한 법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문제에 봉착하신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세제 개편안 이제 발표안을 보면은 가장 처음에 있는 게 주택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자기 주식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만큼 저희 같은 이론을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장 근간을 흔드는 세제 개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기 주식은 회사가 그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계실 텐데 삼성전자가 직접 여러분의 주식을 사는 겁니다. 원래 삼성전자의 주식은 뭐 김땡땡, 이땡땡, 뭐 이재용 같으신 분들이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직접 삼성전자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를 삼성전자의 자기 주식이라고 하는데 이 주식에 대해서는 지난번 상법 개정으로 1년 이내에 소각을 하라고 강제를 시켰어요. 그거에 대한 연계되는 상황으로 세제 개편을 해서 이제는 회사가 회사 주식을 사는 거에 대해서는 바로 배당소득세를 개인 주주에게 매기게 하는 세제 개편안이 이제 만들어진 거거든요. 법인세로 내던 세금을 이제는 개인이 부담하라고 하는 세제 개편안인데 자기 주식을 가지고 계시는 기업 오너분들께서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소각을 하는 방안도 있을 거고 보유를 하시는 방안도 있을 거고 활용하시는 방안도 있을 텐데 이 부분에서 전문가랑 좀 정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업상속공제가 정말 크게 바뀌었는데 이 부분은 너무 좀 제가 봐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너무 극단적으로 바꿨어요. 가업상속공제라는 게 어떠한 취지냐면은 가업이라는 정말 중요한 국가의 근간 산업이 되는 가업을 기업을 망가지지 않게 잘 유지를 시켜서 승계를 시켜서 경제 활성화를 하자는 좋은 취지로 만든 제도인데 사실상 하지 말라는 식으로 바꿔놨거든요. 너무 뉴스 같은 데서 가업상속공제나 가업승계징역세 과세특례를 악용하는 거로 이제 호도가 좀 됐던 것들이 베이커리 카페가 사실상 토지를 이제 무상으로 자녀에게 넘기기 위해서 악용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너무 만들어졌는데 과연 베이커리 카페를 땅을 넘기기 위해서 10년간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을까요? 근데 그런 소수의 악용하시는 분들 때문에 다수의 가업 승계를 잘 활용하던 정말 성실하게 가업을 영위하시던 분들이 정말 큰 피해를 보실 수도 있게 이번 세제 개편안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한 얘기니까 다음에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기업들에게 세제 개편을 주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된 부분들이 있는데 지방 이전 안 하면은 사실상 이번 세제 개편에서 기업에게 이득을 주는 건 거의 없다시피 해요. 과거에는 혜택을 오히려 줄인 부분이 있는데요. 고용증대 세액공제, 과거에 이제 고용증대 세액공제였고 이제 통합고용 세액공제라고 해서 고용을 늘린 기업에 있어서 세제 혜택을 굉장히 크게 주던 것들이 있었어요. 과거에 이제 세무사들이 많이 하던 말이 사람 한 명 뽑으면은 세금에서 이제 소나타가 맡길 수 있다. 이게 얼마나 큰 혜택이었냐면은 이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과거에 더 낸 세금을 돌려주는 경정청구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못 챙긴 기업들을 세무법인이 타겟팅해가지고 더 낸 세금을 환급해주는 세무법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세무법인들이 뭐 건물을 몇 개 올렸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세액공제였거든요. 왜냐하면 그 큰 세액공제를 혜택을 못 챙긴 기업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근데 요새는 거의 다 세무사님들이 잘 챙겨주고 있고 저희 거래처에도 잘 챙겨드리고 있는데, 이 고용증대 세액공제, 통합 고용 세액공제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고용증대를 늘려야 되는 대기업들에게 있어서 이런 세액공제를 오히려 깎아버렸어요. 저는 이 부분은 좀 굉장히 많이 아쉽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사실 굉장히 좀 이슈화가 많이 안 된 부분인데, 제가 예전부터 계속 농지나 비사업용 토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방에 있는 땅 같은 거를 이제 사놓으신 분들이 사실 되게 많잖아요. 저희 고객분들도 되게 많은데 그분들이 더 큰일 났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주택 개정보다 더 큰 개정 사항이라고 보는데, 간단한 예시로 이제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이제 주말 농장이라고 해서 약간 화단처럼 꾸며놓고, 저도 어렸을 때부터 저희 형이랑 누나랑 같이 가서 이제 꽃도 가꾸고 뭐 닭도 기르고 하던 이제 농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제촌을 하면서 작용을 하지 않는, 농사를 짓는다는 거를 입증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세율이 20% 중과의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안 되는 걸로 바뀌었거든요. 이거를 숫자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낼 세금이 20% 늘어나는 게 아니라 세율이 20% 중과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런 걸 하도 많이 해봐서 그냥 사실 즉흥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차익이 한 5억 정도 나면은 과거에는 세금이 농지 같은 경우 한 2억 정도가 나왔는데, 이 중과 후에는 아마 3억 5천 이상까지도 나올 거로 지금 저희 뇌피셜로 예상이 되거든요. 아마 맞을 겁니다. 이 부분이 시행되기 전에 농지 같은 경우는 좀 빨리 파신다던가, 아니면은 그거를 사업용으로 쓰겠다라는 좀 그런 규정 같은 거를 미리 전문가가 좀 맞춰 놓으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해주는 거는 과거에는 안 해줬다가 해주는 걸로 바꿨다가 이번에 다시 안 해준다로 바꾼 건데, 이거는 왜 이슈가 안 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통합고용 세액공제가 정말 큰 제도였는데, 이거를 대기업을 뺀 거는 사실 좀 잘 이해는 안 되고, 고용에 대한 혜택은 안 주면서 배당을 늘리라는 세제를 넣은 거는 좀 더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긴 하지만. 그래서 이번 개편으로 조금 여러분들에게 좀 어떻게 하셔야 되냐에 대해서 한 줄로 좀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은 사실 가만히 있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조금은 냉철하게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 타겟팅이 되셨다 하더라도 탈출구를 좀 열어주는 세제 개편안이고, 생각보다 이번 세제 개편안이 제 생각엔 그렇게 세진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냉철하게 좀 시간을 둬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세제 개편안이 장장 100페이지가 넘는 페이지고, 제가 하나하나 다 보고 이거를 이제 한 편으로 만든다는 게 사실 저한테도 굉장히 좀 부담이 됐고, 제가 이거를 어제 그 같은 세무사 회계사님들 대상으로 이제 전문직 분들만 모여가지고 제가 이제 세제 개편안을 어떻게 보면 마이크를 잡고서 이제 요약해서 강의를 하라는 좀 오더를 받아가지고 어제 이제 단상에서 한번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는 사실 좀 말을 하는 게 되게 편했거든요. 왜냐면 다들 이제 법안 보여드리고 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아시죠? 이렇게 하면 됐는데, 제가 이거를 조금이라도 더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좀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잘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제가 더 자세히 설명을 다시 좀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제가 세무사로서 받은 총평을 좀 드리자면요, 사실 정치적 평가는 제 영역이 아닙니다. 제가 뭐 정치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시장 경제가 좀 잘 돌아가게 냅두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그냥 아예 컨트롤 안 하면은 너무 막 나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통제는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어떻게 보면 양쪽에 있어서 좀 중도적인 입장인데, 이번 세제 개편안은 개편안 자체는 굉장히 좀 잘 짰어요. 정책에 대한 게 아니라 그냥 세금 이론적으로 뭐랄까요, 좀 세제 개편안이 양은 많은데 좀 심플해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가 뭐 잘 됐다 뭐 못 됐다를 떠나서 이렇게 하겠다가 명확해서 저는 좀 오히려 읽기는 되게 편했거든요. 한 번에 이렇게 확 바꿔가지고 부담을 많이 주는 것보다는 생각보다 좀 눈치를 좀 본 개편안이에요. 계속해서 천천히 올리겠다. 종부세도 사실 엄청 올릴 거라 생각했는데 엄청 올린 건 아니고 앞으로 조금씩 늘리겠다라는 식으로 했고,
이때까지 하라는 식으로 굉장히 친절하게 좀 가이드를 준 세제 개편안이거든요. 그래서 정책을 만드신 분들 자체가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잘 만들었는데 이 정책이 어떠한 효과를 발생할지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좀 비판적으로 말씀드리긴 했는데 굉장히 좀 물음표가 많이 들긴 합니다. 가장 아쉬운 부분은 돈을 어떻게 옮기라는 좀 설계 뭐 이런 정책론적인 건 정교한데 그 돈을 어떻게 좀 잘 써서 이거를 이제 뿌려가지고 키우겠다라는 좀 설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제 개편안 보면은 세수가 엄청 늘 거예요. 근데 이 세수를 어떻게 쓰겠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혜택도 굉장히 많이 축소시켰고요.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안 좋으실 것 같은데 옛날에는 뭐 창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 뭐 5년간 세제 혜택을 뭐 거의 100% 감면 혜택을 준다던가 고용을 늘리는 경우에는 굉장히 큰 세제 혜택을 준다던가 기술 개발에 대해서 돈을 쓰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25% 한도 없이 세액공제를 준다던가 이런 좀 획기적인 정책안들이 들어갔는데 이번 정책안들은 과거에 있었던 기업 친화적 세제 혜택들을 오히려 좀 축소시켰고 그냥 정말 앵무새 말하듯이 그냥 지방으로 가면은 조금 늘려줄게 이 정도밖에 없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이 지방으로 옮기는 게 쉬운 결정도 아니고 세제 혜택 하나만 놓고서 지방에 공장을 짓거나 아니면 본점을 지방으로 옮긴다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과거에는 지방으로 이전을 시키는 게 위장 전입 같은 것도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주택만 위장 전입이 있는 게 아니라 본점 소재지를 공유 오피스를 잡아가지고 일부러 지방으로 옮겨서 세제 혜택은 다 챙기고 실제 사업은 서울에서 한다던가 이런 좀 위장 창업, 뭐 위장 사업 운영 이런 것들도 많았는데 이거 다 전수조사로 걸렸거든요. 기업에 대한 좀 세제 혜택이 좀 많이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세수는 엄청 늘었거든요. 앞으로 더 늘 거예요. 지금 삼성이랑 하이닉스 영업이익 엄청나게 났고 법인세 세수가 뭐 엄청나게 늘었고 26년 1월에서 5월 사이 세수가 작년 대비 거의 한 27.5조가 늘어난 상황인데 그렇게까지 과거에는 뿌리지 못해가지고 안달이었는데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그 돈을 어떻게 좀 뿌려가지고 돈을 걷었으면 잘 써서 이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잘 모르겠어요. 과거 나중에 뭐 지원금을 준다는 얘기를 할지 모르겠는데 지원금으로 줄 게 아니라 세제 혜택으로 좀 줘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기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있더라고요. 80조의 조세 지출을 정비한다더니 실제 절감은 1조 원대라는 되게 킬링 멘트를 써놓으셨는데 걷는 건 많이 걷는데 쓰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역대 부동산 세제는 지금까지 너무 일관성이 없었는데 저는 이 정책이 맞든 틀렸든 간에 좀 일관성 있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왕이면 거주 중심으로 개편하고 1주택자 위주로 조정대상 지역 한정해서 이렇게 좀 세제 개편을 했으면 나중에 또 막 여기저기서 막 반발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가야지 지금 이 세제 개편안이 계속 갈 거라 생각하고 집을 팔던가 아니면 뭐 증여를 했다던가 어쨌든 인생에 있어서 몇 번 없는 큰 결정을 한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 결정한 사람이 바뀌면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도 지켜줘야 되는데 그래서 정책이 맞든 틀리든 간에 좀 우직하게 한 방향으로 좀 계속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세제 개편안이 이게 계속해서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지금 의견을 계속해서 받고 있고 국회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계속해서 이렇게 수정이 조금씩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좀 팔로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린 거를 한 줄로 요약을 하면은 확실성과 일관성이라고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는 이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유명하죠. 애덤 스미스가 한 말인데 이제 국부론이라는 이제 재정학에 있어서 바이블 같은 책이 있어요. 여기 조세 4원칙이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원칙이 바로 확실성입니다. 세금은 자의적이어서는 안 되며 납부 시기나 방법 그리고 금액이 명확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여기 좀 밑줄을 긋자면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이게 250년 전의 문장인데 한국 부동산 세제가 가장 못 지켜온 원칙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꼭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겁내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거를 좀 보시면서 흐름을 좀 읽으시고 바뀌는 세법보다는 그 뒤에 있는 좀 정부의 뜻을 읽으시면서 앞으로의 좀 방향을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창문세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300년 전에 영국 사람들은 이제 세금이 무서워가지고 창문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내니까 창문을 다 벽돌로 막았었어요. 그 결과가 어땠는지 아시나요? 이제 집집마다 햇빛도 안 들어오고 바람도 안 되고 환기도 안 되다 보니까 질병이 돌았어요. 그래서 세금을 피하려다가 전 국민이 건강을 잃은 결과를 초래를 했거든요. 근데 그 시대에도 미리 좀 방향을 읽고
좀 지혜롭게 좀 회피를 하려는 사람들은 좀 달랐어요. 창문을 막는 대신에 문을 크게 내고 이제 환기 시설을 조금 더 정비를 해서 세금은 적게 내면서 환기를 시켜서 건강을 지킨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세금은 사실 피하는 것보다는 약간 한 발자국 더 앞서서 읽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개편안에서도 막힌 창문들이 너무 많이 보이실 거예요. 그런 부분만 보면 답답하지만 잘 읽다 보면은 어디에 탈출구, 그러니까 문이 있는지 창문이 있는지가 좀 잘 보이실 겁니다. 거주라는 문이 어떻게 보면은 뭐 이번 정부가 내놓은 좀 탈출구겠죠. 그리고 27년도, 28년도에 계속해서 그 탈출구가 좀 열려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방향성으로 자기 자산의 방향을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감히 정부에게도 한 말씀을 드리자면은 좋은 세금도 사람들이 창문을 막아서 이제 벽돌을 쌓게 되면은 환기가 안 돼서 병이 걸리는 것처럼 이러한 도면이 어떠한 부작용을 낳는지 좀 계속 살펴봐 주시고 그런 방향들에 대해서 수정은 하되 그래도 너무 확 틀지 말고 좀 우직하게 가셔서 좀 확실성과 예측 가능성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마치 양치기 소년 같으신 분들이 야 너 큰일 났대, 너 진짜 나중에 이거 세금 폭탄 맞아, 이런 얘기를 계속 들으신다고 하더라도 너무 부안해동하지 마시고 좀 하나만 체크를 해보세요. 그 사람 얘기가 나한테 해당되는 얘기인가? 요새 AI도 잘 돼 있으니까 한번 뭐 돌려봐도 좋으시고 아니면 주변에 믿을 수 있는 전문가한테 꼭 물어보십시오. 지금 제가 어제만 카톡을 한 30개 정도 받은 것 같은데 다 하나하나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데서 좀 그런 거 하려고 제가 이 직업을 가진 거니까 그런 팩트체크 하나가 여러분들의 되게 앞으로의 좀 미래를 바꾸실 수도 있거든요. 제발 좀 전문가한테 좀 여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판단을 하시기 전에. 생각보다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 세법 개정안이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조금씩은 바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설명드려서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으시도록 계속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창원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